안녕하세요. 연법상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법률 상담소 연법상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는 재미와 웃음보다는 연예계 관계자분들, 연예계 종사자분들, 연예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MY뮤직이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동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 변호사고요.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법무법인 대산이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그리고 수서경찰서 보안협력위원,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위원회, 법률자문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컨텐츠도 봉사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지, 굉장히 겸손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사실 화려한 이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예전에 앨범을 내신 적이 있으시죠? KBS EFM이라는 라디오에서 가요제를 했었어요. 인터넷 가요제라고 이제 한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탑 8에 들어서 그러면은 김민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록곡이 나와 있겠네요? 나란 녀석에게라고 수록곡이 남아 있는데 살짝 음원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벅스뮤직의 흔적만 남아 있고 플레이는 되지 않는 걸로 진짜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곡도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 곡은 이제 심연보 작곡가 그래요? 작사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거를 올려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그 중에 한 분을 심연보 작곡가님 뽑으셔서 참여하게 된 거고 그게 저였죠. 그럼 어쨌든 가수 가수 지망생이었죠. 가수 네, 지망생. 정확히는. 네. 그 후로는 그러면은 뭐 또 다른 거를 좀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굉장히 오디션도 많이 보고 일부 회사에서는 뽑히기도 했었고 또 일본에서도 오디션을 봐서 선발이 됐던 적은 있지만 진짜요? 네, 하지만 선뜻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조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 학교를 간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만일에 가수가 됐으면 이제 그쪽 길은 접었겠죠? 지금 일을 접었겠죠? 제가 만약에 가수가 됐으면 지금 일은 하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변에 관계자분들 중에서도 뭐 밴드 출신 분들, 음악 하셨던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그리고 좀 놀란 거는 현재 기획사의 대표님이세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 소규모 기획사의 투자자이자 경영자문 및 법률자문 형태로 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네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싱어송라이터 맥켈리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부티크 KM이라는. 부티크 KM.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회사 이름을 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좋은 음악을 만들어 보자. 좋고 고급진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이었는데 수준이라는 게 좀 깊이가 있고 어느 정도 철학이 담긴 음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그냥 이미지상 부티크라는 걸 차용을 했고 KM이라는 거는 제가 김민성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맥켈리라는 친구가 원래 강명현이어서 KM을 한 것도 있고요. 코리안 뮤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속 가수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 공동대표로 있는 맥켈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 뭐 유명한 곡들도 작곡을 했었고요. OST도 많이 하고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 새로 영입한 랍스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시티헌터라는 싱글을 9월 달에 발매를 했고 이번 이제 3월 9일에 썸이라는 두 번째 싱글을 발매를 하고요. 이비체라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보컬리스트고 지금 곡 작업이 거의 막바지가 돼서 4월 달에 지금 발매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주제는 제가 정해봤습니다. 첫 회 주제 위약금 2배 정말 물어줘야 하나요? 계약을 할 때 이제 항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을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지급받은 출연료의 2배를 지불한다. 거의 끝부분에 항상 있거든요. 계약서를 보면 위약금의 법률 정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위약금의 법률 정의는 민법 제398조 제3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라고 하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파기가 되면 일방으로 파기가 되면 파기를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손해라는 거는 이제 손해액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손해액이 이 정도로 된다라고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하려고 하는 거지만 네.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예를 들면 해외 페스티벌 같은데 굉장히 큰 페스티벌에 출연 요청을 일단은 해놨어요. 자료를 보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 네,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안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공연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 페스티벌 한 2, 3주 전에 갑자기 출연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잡아놨던 공연을 취소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그냥 해외 공연을 포기해야 되느냐 막 이런 기로에 놓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위약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회사에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밴드 보컬이 이제 나인 씨인데 나인 씨가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지금 18살이에요. 장수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 강아지 평균 연령이 15살이니까 네. 사람 나이로 치면 이미 100세가 넘은. 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솔로 활동을 할 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혹시나 예정돼 있던 공연 날 네, 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아, 무사히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뭐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시를 좀 네.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공연에 출연하기로 네.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서를 주고받고 한 일주일 안에 계약금을 받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10%에서 30% 정도 받고 네. 그리고 공연일 일주일 전에 나머지 잔금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네, 네. 공연 당일날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서 공연을 못 하게 될 것 같다. 공연 주최 측에 통보를 하게 되면 네. 위약금이 2배 조항이 계약서상에 있다고 가정하에 2배를 물어주게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물어주게 될까요 아니냐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물어줘야 합니다. 아, 그러면 2배냐? 우리가 그 통보한 부분의 기간 차이도 있을 거고요. 네네. 만약에 통보하는 기간이 좀 충분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단독 공연이냐 아니면 약간 콜라보 공연이라서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다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 예시하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사유냐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적인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상관없이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 분들이 결근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게 네, 뭐 직계 가족의 사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뭐 교통사고가 갑자기 당했다거나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위약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그거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 취소 사유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에 보더라도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통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원래 받은 금액을 그냥 환불해 주거나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들은 법에서 보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는 보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보는 법률 관계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하는 관계는 사실은 별도의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쨌든 사망을 하더라도 네네. 공연을 안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렇구나. 되게 무섭구나.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공연 주최 측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이제 관련된 업체들, 음향 업체, 대관 업체 이런 데 물어줘야 될 돈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얘기한 날짜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은 어떤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간 폭을 넓혀서 2주일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연을 취소했을 때 공연 주최 측에서도 손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대체 아티스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손해액 자체는 줄어들게 마련일 거고 만약에 직전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주최 측에서는 대체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위약금의 거의 대부분을 물어주는 게 사실 맞겠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된다는 걸 알지언정 일단 청구는 전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해서 줄여가는 과정이 될 테니까. 그냥 어디서 들었던 건데요. 네. 예전에는 소속사하고 막 분쟁이 있고 막 이럴 때 네. 위약금을 뭐 5배, 막 7배 라디오스타의 TTL 소녀 이문경 씨가 네.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TL 소녀가 본인인 거를 3년 동안 숨겨야 한다. 그거를 위반했을 시 20배의 네. 그 출연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위약금이 그렇게 무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2배까지만 이제 가능한 건지. 뭐 무한대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유입니다. 양쪽이 합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정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몇 배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제가 지망생이었으니까 관련된 친구들 계약서나 뭐 저의 계약서도 많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계약사항을 조금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계약서도 나온 거고 그래서 거의 2배까지만 나왔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몇 배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약금을 3배, 4배, 5배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위약금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법원 임의의 재량대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10개를 계약해놨는데 1개가 펑크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 위약금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감액을 합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이거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계약을 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계약금을 받고 아직 공연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네. 뭔가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생겨서 이제 주최 측에 얘기를 했을 경우에 위약금이 받은 계약금의 2배인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출연료까지 포함해서 2배인 건지 잔금을 준대요. 네네. 근데 약간 이 공연을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뭔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잔금을 좀 미루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미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네네. 뭔가 2배를 물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약금만 받으면 계약금의 2배만 물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좀 기준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배우 같은 경우에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를 좀 살펴보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한 출연료의 10% 이상을 방송사 또는 제작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급받은 거와 상관없이 출연료 전액에 대해서 위약금을 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약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그 기준액이 전체 출연료인지 아니면 지급받은 금원인지 그 계약서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저도 좀 법률적인 해석이 좀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약금을 할 때 보통은 10%를 계약금으로 넣잖아요. 근데 가계약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오늘 가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었어요.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계약의 목적물, 시기 그리고 이런 계약의 중요 요건들이 다 결정이 돼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봐서 만약에 이걸 깰려면 계약금 전액 즉 1,000만 원을 이제 위약금으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래요. 그래서 뭐 동일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늦게 받을 필요는 없었네요. 계약서 상황이니까 굳이 늦게 받은 돈은 빨리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 게요.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그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보면 몇몇 대기업을 빼놓고는 변호사가 없어요,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변호사분들도 엔터 쪽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받고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아 그런 게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살면서. 예. 법의 공백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식의 비대칭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죠. 이거를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들하고 그쵸.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겠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네. 부분인데 어느 한 배우의 그 해킹 사건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동료 배우나 다른 분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그 대화 자체만으로 음. 어떤 그 배우의 이미지가 좀 실추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랬을 경우 이 배우가 출연한 CF 광고주 측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손해배상 청구, 뭔가 네.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을지 가능성이 있나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보통 적혀 있는 게 품위 유지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를 떠나서 품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기여를 했고 품위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판례 두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광고주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 약정의 경우 광고 모델의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광고 모델은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폭행을 당하신 사건이었는데 네네. 따라서 폭행당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훼손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폭행을 한 게 아니라 폭행을 당했음에도 본인의 이미지가 이제 실추가 됐기 때문에 뭐 진짜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고 모델이 전 남자친구가 사생활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화장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손상이 연예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광고 모델도 피해자다. 따라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정해놓은 경우에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도 이미지 실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톡 내용이 공개돼서 이미지가 실추된 거는 네, 사실 진짜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욕설이라든가 저급한 단어를 사용한 것뿐인데 네, 네. 그러면 그게 이미지를 실추했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네.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일단 법원에서 말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하는 뭐 욕설 정도나 얘기들이라면 아예 품위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겠죠. 다만 이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할 정도. 뭐 예를 들면은 그 욕설의 수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은 성적인 부분이 좀 너무 농도가 짙거나 당연히 뭐 연인 간에서 성적인 농도가 짙어도 상관이 없죠. 그건 지탄할 부분이 아니니까 연인이든 뭐 부부관계면 상관이 없을 텐데 상품화시키는 대화 등으로 당연히 누군가 지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품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증거 자료로 낼 때 네. 뉴스의 댓글 또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로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대표님 말씀은 굉장히 좀 신선한 그래요? 질문이신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 같은 경우에 좀 자극적이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서 좀 굉장히 미비한 영향을 줄 것 같고 일반 사람들의 건전한 생각이라고 기준을 잡았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오늘 첫 시간 해봤는데요. 네네. 어떠신가요? 좀 떨렸고요. 좋은 정보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뭐 차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상담을 하면 돈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쵸. 유료가 원칙입니다. 변호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시간에 쫓겨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서도 이게 지금 몇 분 지났지? 얼마나 내야 될까? 막 이렇게 약간 조바심 나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변호사님께 네. 코치코치 좀 물어보고 예,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거죠? 아유, 당연하죠. 공익 활동하러 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법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간은 위약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얘기를 듣고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다음 시간에 김민성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에서는 이번에 대중음악 지원 본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불공정한 일을 당하시고서
혼자 싸우기 어려우시거나 같은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일 주소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상